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 강의를 맡은 디지털 문인협회 부회장이면서 도서출판선 대표인 정성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따뜻해서 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죠? 여기 다들 왜 오셨어요? 세상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굉장히 더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외출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는 시기이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저작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스피리로 등단한 지 한 34년 됐고요. 디지털 책쓰기 코칭협회도 부회장 맡고 있고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잡지 편집국장도 역임을 했고요. 논술 교실도 1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문학상도 좀 받았고 스필집도 대여섯 건 있고 공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왜 글을 쓰고 싶은가, 왜 글을 써야 하나 이것일 겁니다. 책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저는 기록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일컫는 이순신 장군이 권율 장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난중일기. 만약에 권율 장군이 당시에 난중일기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나라의 장군이 폄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난중일기와 같은 그런 시대에 아주 솔직한 기록을 남겼더라면 훨씬 지금과도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숙주 집안에서 지금 신숙주에 대한 복권 운동을 벌이고 있지요. 당시 그 생육신, 사육신 그 당시에 신숙주가 왜 변절했을까? 우리는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숙주는 당시에 굉장한 천재라고 일컬었고 굉장히 유능한 학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고민, 왜 세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뇌를 아마 만들어 이제 기록해 놓았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평가는 받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툭툭 그냥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가버리니까 남은 게 없어요. 고작 사진 몇 장, 그 사진도 자식들이 잘 보관하면 모르지만 그 내용을 모르니까 뭐 자기와 연관된 사진 이외에는 다 버리고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불문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알랑 스탕달 이분을 연구한 최고의 권위자였고요. 가까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랑 같은 모임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아주 점잖고 진정한 학자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앓다가 잠시. 그 많은 저작물 그런 것도 훌륭한 저서들 그리고 소장하고 있던 대단한 그런 책들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다 버려졌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기의 책을 냈더라면, 자기 이야기를 냈더라면 가족들이 버렸을까요? 연구 논문이나 연구 저서를
자식들이 또는 그 가족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렸다는 거에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수필집이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제 남아있는 거거든요. 물론 도서관에 가면 그분의 연구 저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버려지는 기록물 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그런 우리 집에 수많은 책들 이런 것들이 내가 사라지면 아무도 읽지 않고 버려진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한학자셨어요. 할아버지가 저는 얼굴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할아버지를 우리 어머니가 7살 때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문집을 6.25 때 다 불태워지고 딱 한 권 남았어요. 문집이. 뭐 두꺼운 것도 아닌데 영주에 계시거든요. 영주에 낙향한 이제 선비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요. 그것은 이모님께서 아무도 빌려주지 않은 거를 제가 맨날 매주 졸라서 젊었을 때 가져와서 읽었는데요. 한글로 기록된 문집에 그 글씨 붓글씨로 써내려갔는데 글씨체로도 당시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정성대로 잘 쓰시고 분노하셨을 때는 글씨체가 완전히 삐침으로 막 날아가는 글씨체. 그걸 보면 그리고 그 글을 보면서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는지 어떤 사상을 생활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얇은 문집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한 번도 뵙지 않았던 외할아버지를 만난 기분이 들었고 이 기록 얇은 문집 하나가 대를 뛰어넘어서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면 나는 기록을 남기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인류 문화에 어쨌든 작은 소금 하나라도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그러면 왜 나는 글을 써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그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왜 글을 쓸까? 저도 이제 평생 글을 써왔지만 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글을 블로그 협회에 가입한 회원이시니까 날마다 글을 쓰실 겁니다. 하루하루의 기록은 소소하겠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조금은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 글쓰기가 주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힘은 그 나를 한 단계 조금씩 좋은 삶으로 발전시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를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사촌 시숙이 이제 장군이셨는데 그분이 뭐 전두환 대통령 때 참모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참모장이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하는데 그 12.12 스탄 났을 때 국민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연희동 안가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탱크를 넘어왔죠. 전두환 장군이. 그러니까 그 비토 세력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옷을 벗으셨죠. 그런데 우리 사촌 시숙이 우리 큰집 시숙님이신데 아주 꼼꼼하게 그 모든 기록을 다 남겨놓으셨어요. 돌아가신 지 1년 일주기를 맞이해서 일주기 때 아버지의 기록물을 책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 자료를 다 찾아서 책을 한 거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책을 엮으면서 이 아들과 며느리가 몇 번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족한데 그 책을 저한테 이제 몇 권 만들어서 이제 정말 필요한 분한테만 딱 증정을 했어요. 거기를 보니까 이 한 남자가, 한 군인이, 한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고민하고 세상을 살고
그런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버텨냈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아버지한테 입 밖에서 단 한마디도 우리한테는 해주지 않았던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 세밀한 기록이 고스란히 그거를 남기셔서 일기장에 남기셔가지고 그거를 아주 두툼한 책을 엮으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 아버지가 더 존경스럽다. 그러면서 맨 뒷페이지에다가 며느리하고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를 하나 딱 뒤에 남겨서 그걸 받는 모든 사람들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남기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나를 이해시키는 최고의 도구, 그것이 바로 책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이 글은 치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미팅을 해서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정말 자기는 그 가족 간의 갈등을 글을 쓰면서 이걸 다 풀어냈다. 글을 쓰면서 그러면 상대방은 잘못했을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부분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 이해하는 과정 글 쓰면서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비로소 그 미움과 그런 갈등을 다 풀 수 있었다. 어제 만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작가들 다 그걸 동시에 느낍니다. 글쓰기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 또 하나, 글쓰기는 살아갈 힘을 줍니다. 자신감. 머뭇거릴 때가 참 많지요. 이것이 옳을까? 이게 틀릴까? 내가 하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늘 매 순간 선택하면서 머뭇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다시 살아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새 제가 만들고 있는 책이 나도 아들 역할은 처음이에요 하는 책이에요. 공감 대화법을 말하고 있는 이미지 컨설턴트가 이제 쓰는 책인데 이제 4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 글을 쓰면서 정말 사춘기 자녀와 어떻게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는가 그 이야기를 쓰면서 본인이 먼저 관계, 아들과의 관계, 사춘기 그 하루 감정의 기복이 심한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호전되는 그 고백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다음 단계로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작가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글은 어떻게 쓸 것인가? 요 전에 제가 그러면 어떤 책을 쓸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100이면 100 얼굴이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듯이 100이면 100사람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하루 세 끼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뭐 누구나 다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들여다보면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른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 나만의 책쓰기의 첫 발자국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그러면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모든 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한번 그려보세요. 평범한 일상은 글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생활을 보면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또는 나빴던 일, 실패했던 일, 성공했던 것, 아니면 분노했던 일, 정말 잊지 못할 여행, 여러 가지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은퇴, 단절, 또는 고통, 아픔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거나 성공했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평생 잊지 못할 친구를 만났거나 여러 가지 생애 주기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난 뭘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랫말을 들어보면 행복하고 사랑하고 좋았던 노랫말이 더 많을까요? 이별하고 쓸쓸하고 힘들었을 때의 노랫말이 더 많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감정의 기복이 가장 클 때입니다. 가장 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노래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로 표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의 기복이 가장 클 때 그때의 그 꼭지꼭지마다 우리가 글감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범하게 쭉 갔을 때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데 좀 더 내 감정 기복이 심해졌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글감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아까 그 굴곡이 있을 때 높은 것과 낮은 것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의 계기가 있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죠. 언제는 40 패스한 사람은 그날 최고의 정점이라 생각했을 거고 그 당시에는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이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걸 느낄 때도 있고 저희 딸이 굉장히 이제 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 잘 하다가 첫 취직시험에서 저는 떨어지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취직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절망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생전 사춘기도 없이 지나간 딸이 문 딱 잠가놓고 하루 종일 우는데요. 저는 그렇게 낙담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울고 다 울고 나서 밤에 나와서 이제 세상 다 끝난 표정으로 나오길래 이것이 네 인생이 얼마나 보약이 될 것이다. 지금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창피하다고 그렇지만 그때 감정의 기복은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어떤 그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번 메모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글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막연하다면 아까 그 생애 주기를 그려보지만 10년 단위를 한번 잘라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50년, 60년, 70대 그만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그 10년 단위를 잘라서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몇 가지 사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내 인생의 키워드가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야생화에 굉장히 관심도 많은 분들이 있고요.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네. 또 저희 공지를 올리고 난 다음에 강의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데 자기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책을 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상담을 해오셨어요. 정말 자기 직업에 관련된 전공된 분야의 노하우를 남기고 싶은 건 하나의 저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옛날에 그 청자 만드신 장인이 그 기록을 남겼다면 그 몇백 년 동안 우리가 고생 안 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일한 것, 내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남기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기 남기고 싶은 분 너무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가 이제 가장 관건입니다. 작가들은 무조건 생각하면 쭈르르 다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작가들도 똑같이 일반인들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민합니다. 다만 이제 써봤기 때문에 좀 스킬은 좀 다르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쓰고 싶은 것, 떠오르는 단어를 메모지 한가득 써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뭐 색소폰 연주하는 분, 음악, 대중음악, 노랫말 뭐 다 좋고요. 내가 평생 관심 있었던 분야, 나는 뭐 나무 가꾸기, 꽃 가꾸기, 그러면 꽃 이름도 다 써도 좋습니다. 나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 그런 기억에 남는 영화 쫙 써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쓰고 싶은 낱말을 쭉 쓰다 보면 나의 컨셉트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찾을 때 사건도 물론 그렇지만 사물도 좋지만 또 인간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그 감각을 이용해서 떠오르는 기억을 끌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일본 스필가 중에 어떤 분의 첫 마디가 엄마의 도마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도마소리 하면 엄마가 우리 잘 때 아침에 먼저 한두 시간 먼저 일어나서 우리의 아침을 준비해주는 그 도마소리 들으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떠오르고 엄마가 입으신 옷이 떠오르고 엄마가 해주던 얼굴 표정이 떠오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 떠오릅니다. 혼났던 기억도 떠오르지요. 그런 식으로 오감을 이용해서 또 하나는 냄새,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냄새를 통해서 옛날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의 그림처럼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 또 그때 함께했던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여행에서 먹었던 음식 이런 걸 떠올리면서 써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키워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소를 써도 좋은데 저한테 매일 이제 메일을 보내오는 한 해군 제독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작전도 많이 수행했고 우리나라를 위험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뭐 그런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궁궐지킴이 국립박물관 거기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어르신이 궁궐지킴이를 하면서 온갖 궁궐에 대한 이야기, 궁궐 역사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만난 외국인 영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외국어 통역으로 그분들을 안내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다가 내가 해군제도 출신이다 하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서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절하고 격려하고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다시 존경하는 모습, 그런 걸 그 이야기를 보면 이분이 저도 그 글을 계속 보내주는데 궁궐에만 가면 그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여기서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악수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장소는 추억과 더불어서 같이 기억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진을 활용해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들 무척 많지요. 요새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이 있는데 꺼내보지 않으면 그거 사진을 저도 열심히 찍는데 보지 않으면 다 그냥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런데 글을 쓸 때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글을 쓰기가 굉장히 편리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설명하는 글은 재미가 없지요. 만약에 이제 덕수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여기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글로 쓴다 하면 오늘 오후 4시부터 신리구블록협회 사무실에서 정성모 작가와 뭐 어떻게 나만의 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설명이지요. 그렇지만 사진을 한 장면을 딱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글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모든 색깔과 풍경과 사람들의 표정과 옷 색깔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한번 써볼게요. 4시에 강의가 시작되었다. 한 10명 남짓한 수강생들과 강사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강의를 시작한다. 한쪽 왼쪽에는 보라색을 입은 세 분의 아리따운 여성분과 사이사이에 아주 중요한 멋진 남성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털모자를 쓴 저 마주한 아름다운 여인이 눈을 떨망떨망 지켜보고 있다. 이 강의실은 올리브 그린, 연한 올리브 그린색으로 되어 있으며 형광등이 반짝거리고 있는 불빛 아래 다들 눈을 떠랑떠랑하게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나는 저 강의에서 어떤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끊임없이 나는 무슨 글을 쓰고 싶은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묘사한다면 이 사진 한 장면 딱 찍었을 때에 얼마든지 많은 글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사진 한 장으로 그림 그리듯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말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림을 그리듯이, 그게 이제 문학적 표현을 묘사라고 하지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기법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통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내장된 수많은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글을 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또 쓰기 쉬운 것은 힘을 딱 빼야 됩니다. 잘 쓰겠다는 마음 다 버리시고 아무도 모르는 일기를 쓰듯이, 내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제가 아까 신재호 이사님한테 신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내가 오늘 신재호 이사님한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나는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데 가슴이 설렜어요. 하면서 막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를 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옆에 내 하루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글쓰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효과적인 구성 방법인데요. 그러면 그래 알겠어. 키워드 다 만들었어. 쓰고 싶은 내용이 정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저는 교보문,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가장 먼저 목차를 보지요. 제목하고 목차 보고 서문 보고. 목차는 집을 하나 그렸을 때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목차를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쓰고 싶은 걸 계속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출판사 만나서 기획 단계에서 목차가 이렇게 구성을 정해지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쓰고 싶은 목차를 그냥 쭉 써보는 겁니다. 책 한 권 분량에 우리가 에세이 보통 한 4페이지 정도, A4 용지 2장 이내로 한 주제를 가지고 쓴다고 할 때 보통 50꼭지, 40에서 60꼭지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 물론 추가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버려지는 것도 있겠지요. 일단 전부 다 쓰고 싶은 내용을 다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에세이와 전공서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성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은 써놓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목차의 컨셉은 서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전공서적이라든가 아니면 투병기라든가 아니면 여행기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지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뭔가 그렇게 전공서적 같은 거 나의 경험을 쓰려면은 서론본론 결론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결론까지 그런 순서대로 아마 목차는 대부분 결정이 될 겁니다. 서론본론 결론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런 에세이 같은 경우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일반 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테마별을 묶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자서전
다른 분의 자서전 읽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어떤 분의 자서전, 기억에 남는 자서전이 있을까요?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일찍이 상처하시고 아들을 키우던 그 아들을 이제 머리 유학 보내놓고 편지로 보고하면서 관계를 끄는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런 자서전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있네요. 대부분의 자서전은 연대순으로 쓰지요. 언제 뭐 유명한 분의 자서전을 보면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고향이 어디고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됐고 뭐 20대 30대 60대 사실 연대순으로 읽는 자서전은 재미가 있나요? 기억에 남습니까? 보통 요새는 연대순으로 제가 쓰지 말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드린 그 아름다운 뒤태 이 책은 가재산 삼성에서 사장하셨고 지금 현재 저랑 같이 디지털 책쓰기 코칭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 칼럼형 에세이로 썼습니다. 이분 올해 작년에 이제 70 기념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자서전은 이분이 책을 40권 가까이 쓰신 분입니다. 어떤 전공서적을 많이 쓰셨지요. HR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그쪽 분야의 책을 많이 썼고 뭐 삼성에 관련된 글을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도 엄청나게 냈고 했던 분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실수를 기념하는 책이라면 연대순을 쓰지 말고 에세이식으로 풀어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워낙 칼럼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칼럼은 재미없다. 칼럼은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니까 칼럼에다가를 에세이를 써서 내 이야기 좀씩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반영이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이야기를 쓰더라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에세이식으로 풀어내면 훨씬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에 들어갈 사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어제 이제 굉장히 이름만 되면 아실 만한 분을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의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 사진도 전부 다 사진 기다려 찍어줬기 때문에 사진도 정말 좋은 사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진과 글을 배치했을 때 글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눈이 사진으로 가지 글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글과 사진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걸 배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글을 앞으로 모으십시오. 글만 딱 읽히게 하자. 사진은 완전 뒤를 다 빼자.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자서전, 사진으로 보는 나의 이야기는 뒤에 한 100페이지 이상 해가 중요한 사진 거기다 다 넣자. 앞에 먼저 글을 읽으면서 나를 읽히고 이해시키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진은 그 후속 작업으로 여기 이미 감동을 받았으면 이 감동을 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 사살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이 책의 효과는 굉장히 뛰어날 겁니다 했는데 거기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오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사진 정리 들어갔다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거는 여행기에는 중간중간에 사진을 배치해야 되겠지요. 사진을 배치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뭐 한 페이지에 뭐 크게 작게 뭐 이러면 될까? 아닙니다. 그 사진 배치 요령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충분히 본인이 어떤 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아마 책을 만들 때 혹시 출판사가 정해지면 그 출판사가 충분히 상의해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넣거나 그냥 글 넣고 글 조금 넣고 사진 넣고 글 조금 사진 넣고 이래가지고 글도 죽고 사진도 죽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글도 살고 사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캠핑카처럼 이런 여행기 이거는 굉장히 화려하게 내야 될 책이죠. 이 책은
사진 이제 그 27명이 책을 낸 거예요. 전부 다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한 이야기인데 이 책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굉장히 화려하게 책을 냈지요. 굉장한 전략이 필요한 책이었는데 이 책은 글도 살고 사진도 사는 그런 책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4월 달 말에 나올 책이 크루즈에 관련된 여행기입니다. 그 책은 정말 화려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들고 그 책 한 권만 들고 크루즈 여행 가면 우리가 거기에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녀온 사람들이 여행에도 실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어차피 비용을 내고 가는 크루즈 여행인데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책을 제가 지금 4월 말에 펴낼 예정인데 그런 것처럼 이런 책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내는 책들이지요.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니까. 그러나 나의 이야기를 전해준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길 바라죠. 모든 작가들이 또는 글 쓰는 저자들이. 그랬을 때에 그 배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요 없지만 옛날 사진 넣을 경우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서전을 낼 때에는 옛날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옛날 사진을 가져와서 정말 중요한 책을 내는데 뒤에다 다 메모를 했어요. 사진 뒤에다. 이거를 드럼 스캔을 뜨니까 앞에 배어 나오는 거예요. 검은색이. 저는 절대 사진에 어떤 글자도 표시하지 마라. 겪어보고 나서 다 포스트잇으로 해라. 그래서 사진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그대로 복원하고 있고요. 옛날 사진 다 복원 가능합니다. 그거 이제 드럼 스캔, 고화질로 스캔을 떠가지고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시아버님, 시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댁 가족들한테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사진을 그렇게 고화질로 다시 다 복원을 해가지고 온 가족한테 요만하게 다 선물했어요. 저희 6남매인데. 아니, 제가 더 큰 선물할 때는 그렇게 감동 안 하더니 어머니, 아버님 사진은 옛날 정말 예쁜 사진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6남매. 제가 책을 선물했다고 저 갈 때마다 인사를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 사진 얼마든지 최대한 복원합니다. 복원하고 옛날 저희 얼마 전에 그 밀양박씨 집안 이야기를 썼는데 아주 오래된 신문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볼 수도 없고 글씨를 알아볼 수도 없는데 그것도 다 복원해서 제가 넣어드렸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그 자료를 어떤 걸 쓰지는 말라. 메모를 절대 거기다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키워드 만들어내고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목차를 구성하고 나의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따라서 글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 정리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질문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두세 분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